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아실 텐데요. 204쪽 먼저 보시면은 아버지는 사대부지만 엄마는 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비의 신분이었고요. 그래서 문학적인 재능이 있지만 신분이 천했겠죠. 그래서 재능은 있으나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부딪혔던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것을 표현할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민탄 본문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시작한 부분들 보시면 백성들의 어려움이여 반복하죠.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되고, 그 다음에 강조하면 운율감 생기는 요 세 가지 세트는 고전 시가든 현대 시든 동일하게 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흉년들어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시적화자, 나는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을 구제할 힘이 없대요. 마음은 있고 힘은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러한 형식을 반복을 하죠. 백성들의 괴로움, 날이 추워 너희들이 이불이 없을 때 저들은 너희를 구제할 힘이 있는데 구제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즉 나라는 사람과 저들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 저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뒤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나오지만 결국 부정부패한 이런 탐관 오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저들은 뭐래요? 소인이래요. 즉 군자와 소인은 반대의 개념이죠. 너무나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인과 같은 사람이지만 제발 군자의 생각과 길을 빌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할 말이 많아요. 그 관리들에게 이제 수탈당하고, 그런데 임금이 너무 멀려 있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두 살 곳을 잃고 유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이 유민탄이에요. 유민이 유랑하는 백성들의 탄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도 백성들을 걱정하는 이런 조서, 이런 공문 같은 게 내려오는데 헛된 종이 조각이라는 거죠. 왜? 중앙 지방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서 관리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백성들이 말할 수도 없고 그 관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잘 통하지 않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관리들은 귀가 없고 백성들은 입이 없다는 이런 대꾸적인 표현을 통해서 백성들이 유랑해서 떠들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잘 나타낸 제품이 유민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4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내용 정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민탄은요, 그러니까 유랑민들에 대한 내용인데, 살기가 좋다면 정착해서 자기 고향에서 살겠죠. 그러나, 고향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현실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저들, 벼슬아치들에게 군자다운 정치할 것을 요구하고, 백성들의 이런 비참한 현실이 임금이나 서울 관리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예민 정치에 대한 실현을 갈망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사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지배층에 대한 것은 다른 고전 시가 한시 그리고 고전 소설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단골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결국 이겁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지배층을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을 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공격과 비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군자의 마음을 좀 가지고 백성들의 고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학
문학들은 비판을 넘어서 고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회현실을 고발하는 문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본인이 원래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몸소 겪은 바를 바탕으로 그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아무리 사대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전히 사대부로 살았던 사람들은 백성의 생활을 공감은 할지언정 직접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훨씬 더 백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대부의 그 백성들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그 벼슬아치들을 비판하는 다른 작품과 달리 비유적인 표현보다는 백성들의 처지를 사실적으로 대변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와 같이 따라서 정리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양반 중심의 사대부 이런 지배체제에 대한 반발, 이런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런 문학들을 방외인 문학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대부가 쓴 문학이 아니라 그 외의 계층이 썼던 문학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6쪽과 207쪽의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정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짓는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고요. 이걸 통해서 문학의 계층이 더욱더 확대되고, 그리고 작품의 내용이나 이런 표현적인 형식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풍성해졌다라는 말들이 여러분들 나오죠. 그래서 특히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로짓는 지점 중에 바로 사설시조라는 게 있어서요. 사설시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여러 작품들을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사설시조를 볼 예정인데요. 사설시조라는 것은 3장 6구의 기본적인 평시조의 형식복을 깨트리는 굉장히 길어지는데 대체적으로는 중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장이 길게 나타나는 형식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열거입니다. 비슷한 시어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중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든요. 그러한 특징들을 저희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사설시조라는 것 자체의 창작 계층들이 보시면 중임, 평민, 피지배 계층이 주로 누려 가지고 창작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읽었을 때 비유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적인 것들의 표현이 많아서 이해하시는데 훨씬 쉬우실 거예요. 저희가 조선전기 가사작품을 봤을 때는 한문도 있고 고사인형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이해하시기가 쉬워지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0쪽으로 넘어가시면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 사대부시조고요. 얘는 이제 평시조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우국, 충정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또는 우국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자, 작품 한번 볼게요. 저희가 많이 봤었던 국화가 나오네요. 국화랑 오상고졸은 여러분들 한 세트입니다. 저희가 왜 매화 보시면은 아치고절, 무슨 암양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과 세트이듯이 국화는 오상고졸과 세트입니다. 어쨌든 국화든 말씀드렸던 매화든 간에 추운 계절에 피는 꽃들은 지주와 절개의 상징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자연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국화야, 누구야라고 부른 것 자체가 자연물을 누구야라고 부르는 것이 말을 건네는 어투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의인화 시켰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죠.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그러니까 꽃피기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 낙목한천. 낙엽이 떨어지고 추운 이런 늦가을 계절에 너 혼자 피어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너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연물을 의인화시켰구나는 것은 저희가 많이 했었고요. 아마도 오상구절은 즉 이게 여러분들 오는 몰라도 이거는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설입니다. 설이. 앞으로도 다른 데도 많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 고절은 뭐예요? 높은 절개입니다.
서리 속에서도 꽃을 피는 애는 높은 절개를 가지내고 너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선비라면 모름지기 이런 국화 같은 높은 절개와 지조를 갖춰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작품 1입니다. 작품 2 보시면은 한산섬 달밝은 밤의 수루는 이 정도는 아시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이거는 배경 지식을 제공을 하니까 여기에 다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작품이 이런 배경 지식이 없다고 봤을 때 이 루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를 올라갔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큰 칼이란 걸 봤을 때는 저희가 배경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은 큰 칼을 옆에 찰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무인이었을 것이다고요. 이제 이순실이란 걸 저희가 알았을 때 장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삼섬 달 밝은 발에요. 수루에 혼자 앉아서 큰 칼 옆에 차고요. 깊은 시름이 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화자의 정서는 시름이 젖어 있어요. 어떤 시름이겠어요? 이순실이라는 저희가 배경 지식을 보시면 우국이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깊은 시름이 있어요. 왜냐면 어디서 일성호가는 여러분들 사실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오랑캐의 피리소리입니다. 어디선가 오랑캐의 피리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옆에 어딘가의 근처에는 오랑캐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불길해요. 즉 이 시름을 이 피리 소리를 듣고 어때요? 더욱더 이 시름이 깊어진다, 심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애간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끓게 한다. 즉 시름이 더욱 깊어진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으로서의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3이고요. 자, 충신은요, 만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가득하대요. 효자는요, 가가제래요. 집집마다 있대요. 우리 성상은요, 우리 임금님은요, 백성들, 애민은 저희가 알잖아요. 백성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명천, 밝은 하늘이 이 뜻을, 우리 임금님의 뜻을 알아서요, 우순풍조한대요. 즉, 좋은 날씨를 준대요. 아시다시피 이때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게 농경사회였죠. 날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되고 그 해에 산출이 좋죠. 곡식들이 풍요롭게 다 익어가니까요. 그래서 좋은 날씨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충신은 만조중에 이제 저희가 많이 했던 거 대꾸 나타나는구나. 임금님이 예민하구나. 그럼 이거 뭐예요? 임금님의 선정. 그리고 충신인과 효자를 보니까 아름다운 풍속, 이런 풍속의 교화. 임금님이 선정을 베푸시니까 모두 좋아요. 날씨도 좋대요. 하늘이 그 뜻을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작품이 작품 3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사군자와 오상골절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화, 매화, 난초, 대나무 이런 애들은 다 군자의 덕을 상징하는 사군자들입니다. 매화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은한 향기, 즉 암향을 퍼뜨리는 애고, 매화는 아치고절. 아치는 몰라도 고절은 알잖아요. 높은 절개. 빙자, 옥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매화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다른 작품에도 많이 나온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른 봄, 어쨌든 추울 때 꽃피는 애고, 국화는 늦은 가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보셨을 때도 매화가 나오면 사계절의 변화 중에서 봄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국화는 늦은 가을에 어쨌든 얘도 추울 때 꽃이 피는 애여서 오상고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울 때 꽃 피는 애들, 그 다음에 겨울에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이 떨어지는데 푸르른 잎을 자랑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지조와 절개 대상으로서 사대부들이 즐겨 쓰는 소재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작품에 대한 것은 이순신 시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죠.
용맹한 장군이라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아는 거고, 누각이 홀로 앉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잠들지 못하는 뭐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일성호가라는 게 필일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강적 심상 활용, 그 다음에 예상적인 분위기를 고조한다, 심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깊은 시름이 있는데 이 필일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나의 애간장을 끓게 한다라는 걸 보니 슬프고 이런 시름의 부정적인 이런 분위기, 정서를 심화시킨다, 고조시킨다, 강조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이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유교적인 덕목이 잘 실현된 조국의 모습을 예찬한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보시면 어때요? 효죠. 충효는 가장 기본적인 유교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평성대, 임금님이 이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늘이 그 뜻을 알아서 우순풍조, 농사에 알맞은 뭔가 기후의 순조로움까지 얘기를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은 시대가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군신 관계 입장에서 신하가 임금님께 바치는 충성심은 항상 강조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사대부의 절개를 뭔가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런 우국청정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들은 전쟁을 배경으로 이런 작품들은 이 작품만이 아니라 조선의 그 전반적인 시가와 소설에 나타날 수 있는 사상적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서 2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인데요. 특히 임진왜란보다 병자호란은 역사적인 상황을 아시다시피 청나라의 장수에 우리나라 조선의 임금이 무릎을 꿇은 사건이고요. 심지어 이제 세자들이 볼모로 잡혀가고 굉장히 이제 임진왜란보다 더 치욕적인 사건이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욕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는 이 두 작품에서는 이 치욕으로 인해서 슬프고 분노하는 분한 감정이라고 해서 비분가라는 말도 붙입니다. 작품을 볼게요. 작품 1 보시면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삼각사나 나 간다, 한강수야 우리 다시 보자 이거예요. 즉 전반적으로 대꾸도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문장 구성의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즉 도치가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삼각상과 한강수는 결국 한양, 서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요즘은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이런 것들을 대유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것을 대신해서 비유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국산청,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 쓴 사람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척화파예요. 즉 청나라랑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청나라가 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볼모로 잡으면서 척화파나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거나 아니면 볼모로 잡기 위해서 조선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조선에서 이제 청나라로 가는 상황이죠. 고국산천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시절이 뒤숭숭하죠. 병자호란이 있고 나서의 전쟁 후의 상황이니까 어수선하겠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올똥말똥하여라. 불안감이 있죠.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죠. 나라의 국운이 안타까울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작품 1입니다. 그럼 작품 두 번째 보시면 이것은 복림 대군이라고 되어 있죠. 즉 세자가 볼모로 잡혀가면서도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청강에 떨어지는 듣는 소리가 무엇이 우습길래 맑은 강에 만산홍록, 이게 만산홍록이 원래는 보시면 온 산에 가득한 꽃과 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뜻만이 아니겠죠.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 청나라 군사들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선에서 청으로 데려가는 이런 청나라 군사들이 막 웃더라 이거죠. 너희들 왜 이렇게 웃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볼모로 전쟁에 대신
전쟁이 지고 나서 이제 패전국이 왜 볼모를 삼잖아요. 승전국에게. 그래서 이런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느낀다 이거죠.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으로 느끼고 있다. 너희들 무엇이 그렇게 웃겨서 웃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어라. 춘풍. 봄날이 봄바람이 몇 날이나 불겠냐 이런 거죠. 웃을 대로 지금 웃어봐라. 니들도 나중에 좋을 게 아니야. 춘풍이 청나라의 위세라면 몇 날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결국 복수하려는 이 치욕을 갚으려는 이런 치욕을 갚으려는 서력의 의지가 반영된 작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214쪽으로 넘어가서 작품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자호론이 패배한 이후에도 청에 대한 배척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척화파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강제로 압송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은 노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고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탄, 안타까움, 나라에 대한 우국충절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인 병자호란을 복림대군이 이제 쓴 시를 봤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면서 청나라에 대한 원함, 복수심 이런 것들이 담은 게 창작 의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청나라의 위세가 언제까지 가겠어? 나라라는 것은 흥하기도 하지만 망하기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반드시 치욕을 갚을 것이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병자호란은 온 나라가 짓밟힌 거기 때문에 비참한 원통한 이런 것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고전 시가뿐만이 아니고 고전 소설도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나라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느꼈던 비참함, 인질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원통함,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느껴지는 조선에 대한 충절 의식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소설로 더군다나 넘어가면 이런 서력의 의지를 가상적으로 바꿔서 우리나라 인물들이 청나라 장수들을 충분히 깨부술 만한 그런 게 있으나 이제 임금님이 먼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임금님의 뜻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청나라 장수를 풀어줬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씨 부인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병자호란은 여러분들이 소설을 배우시면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한국사 시간도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지식을 좀 더 활용하시면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216쪽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설 시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지금 여기가 초장이고요. 얘가 중장인데 하나, 둘, 셋, 세 줄이죠. 여기까지가 중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종장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론 초장이나 종장도 평시조에 비하면 길긴 하지만 독보적으로 긴 것은 이제 중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시면 작품 1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동난지라는 게 계저지예요. 우리는 이제 게장이라는 표현이 이제 더 익숙하긴 한데, 이걸 사라고 하는데, 동난지 사오, 이래요. 그러니까, 사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장수 말이에요. 그랬더니 손님이, 장사하는 사람아, 너 뭐라고 그렇게 말하냐? 한번 사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왜 이거 배웠잖아요. 너, 2인칭. 그 다음에, 니은다. 의문형 어미가 아니고 평서형 어미처럼 보이지만 얘는 뭐로 해석될 수 있다?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장수란 손님이 대화를 하는 상황으로 초장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장수가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면 하면서 이제 설명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골, 밖은 뼈가 있어서 단단하고요. 내욕, 안에는 여러분들 개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안에는 말랑말랑하대요. 양모, 두 눈이요. 상천, 하늘을 보고 있고요. 전행, 후행해서 앞뒤로 이렇게 가는 얇은 다리가 8개로 그 왼쪽 오른쪽에 4개씩 있으니까 8개겠죠. 그 다음에 위에 집게는 2개래요. 그 다음에 청장, 얇은 그 맑은 간장에 아스스카는
이제 왜 그 게 이제 그 간장게장 이런 걸 이렇게 먹으면 아삭아삭 이게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스스카는 동난지에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장에 대해서 엄청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종장 여기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자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장사야. 거북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계저즈라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한자를 쓰면서 부풀려서 얘기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풍자의 대상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나름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현학적이란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작품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표현이고요. 현학이란 건 뭐냐면 학문을 보여준다. 즉 지나치게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표현이 현학이다. 그래서 이런 단어 뜻들은 좀 알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에서 굉장히 이제 장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의 그 개의 외양을 묘사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장황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나름의 웃음이 유발되는 이런 작품이 저희가 봤던 첫 번째 사설시조의 작품이었습니다. 아스승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뭐죠? 깨물었을 때 냄새가 냄새난다. 그 소리가 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의성어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사설시조는, 이해하는데 생각보다 무리가 없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작품은 해설을 먼저 보시면은요,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로 만든 채를 들고요. 개천으로 왕래를 한대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 아이들이 거미줄 태를 들고요. 개천으로 왔다 갔다 다니면서요. 고추 잠자리야 저리 가면 죽는다. 본인 쪽으로 오면 산대요.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맞는 표현이 아니고 역설적인 표현이죠. 사실 자기네들 쪽으로 오면은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미줄태라는 것은 결국에는 잠자리 입장에서는 함정인 거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아마도 세상 일은 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모해하는 속이는 사람, 이런 상황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확장시켜서 세태에 대한 비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확대하면 세상 일이란 게 무엇이냐, 당파 싸움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고추잠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벌거벗은 아이들이 고추잠자리를 잡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의법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이고요. 지금 이제 개미 아이가 나오거든요. 개미 등이 부러졌대요. 똑 부러졌대요. 그러더니 개미가 어떤 애냐면요. 앞발에 정종 피부병이 나고요. 종기가 나고요. 광는 심지에 넘어들어 가람에 호랑이의 허리를요. 가름으로 축혀들고 북해를 건넜다는 말이 있대요. 개미가 피부병 나고 종기가 나고 또 그 다음에 호랑이의 그 허리를 뭔가 물어서 북해 바다를 건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말 자체가 과장되고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잖아요. 니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청자인 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래요?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짐작해서 이게 거짓임을, 허황된 이야기임을 아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 말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말하는 첨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나는 허황되고 과장된 이야기에 뭔가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첨언에 대한 경계가 담긴 것이 이 사설시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함당한 어떤 사람이 그건 아무도 근거 없는 허황된 이야기다.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 라는 결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시조다라는 겁니다. 217쪽 이제 내용 보시면은 일단 아까도 보셨지만 초장에서 화자와 계적 장수의 대화로 시작이 되고요. 개의 모양을 불필요하게 한자어를 많이 써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 이거죠. 더 쉬운 말을 두고 괜히 어려운 말을 쓰면서 지식을 과시하려는 이런 세태, 현학적인 태도를 풍자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작품은 고추잠자리와 아이들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남을 속이는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의적이라는 말씀 드렸었고 서로를 속고 속이는 각박한 세태라고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당파 싸움까지도 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작품의 여러분들 내용들 보시면 비현실적인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작품이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개미를 통해서 빗대서 표현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자신의 모함의 말은 다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임금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시조는 특히나 평시조보다 해악이라든가 풍자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해악이든 풍자든 둘 다 어떤 대상을 깎아내리면서 웃음을 이끌어내는 방식이긴 하지만 둘의 방식이 방향성이 다르다고 할까요? 해악은 나름 대상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있어요. 연민과 동정.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풍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대상이 부정적인 면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비난의 정도를 따졌을 때는 풍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흥부전에서 흥부가 밥주걱으로 놀부의 아내에게 얻어맞으면 한쪽 맞았더니 밥을 푸다가 흥부의 뺨을 때리니까 어때요? 흥부의 뺨에 쌀이 밥이 붙은 거죠. 그럼 이쪽도 때려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건 해악이라는 거죠. 그러나 롤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해악보다는 풍자의 쪽으로 더 향해 가겠죠. 왜냐하면 정말 부정적인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작품에서 보시면은 이 세 작품을 통해서 지식을 과시하는 현학적인 태도, 감언이설로 작품 두 번째, 감언이설로 서로를 속고 속이는 각박한 세상살이, 그다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남을 헐뜯는 이런 간신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해악과 풍자의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작품도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악과 풍자라는 표현적인 기법은 계속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18쪽 보시면은요, 이제 사설시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음풍농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유유자적, 한가롭게 뭔가 그 식구를 읊어가면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이런 일반적인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어떤 성격이 다르냐라는 설명이 여러분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9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빠질 수 없는 주제죠.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이런 부정적인 지배계층인 이제 관리들을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했을까입니다. 자, 작품 1부터 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거냐면 직접적인 비판은 어렵겠죠.
밑에 피지배계층이 위에 지배계층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동물이라든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비판을 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작품 첫 번째 보시면 두터비, 그러니까 두꺼비가 탐관오리예요. 두꺼비가요, 파리를 물으면 파리를 잡아먹히는 대상이니까 백성을 비유하는 거죠. 뭐고요? 두엄. 이게 두엄이 이렇게 똥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란 말이죠. 이것을 백성들에게 빼앗은 수탈한 이런 재물들을 쌓아놓는다라는 해서 축제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쌓아놓은 재물들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 건너산을 봐보니까 어때요? 백송골.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더 높은 존재인 이제 매가 떠다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슴이 금직해서 풀쩍 뛰어내리다가 그 밑에 두엄 아래 자빠졌대요. 그랬더니 뭐래요? 모처라 그래도 날랜 낼시만져 날랜 나였으니까 망정이지 아이 피멍 들었을 거야 다른 사람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일단 이게 초장이고 이 두 줄이 중장입니다. 초장과 중장은 보셨다시피 어때요? 시점이 차민치 관찰자예요. 두꺼비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묘사를 한 다음에 종장 부분에서는 어때요? 이거 두꺼비 말이잖아요. 날랜 나니까. 그래서 갑자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두꺼비 약간 독백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작품이 이제 독특한 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말하는 화자 자체가 이 짧은 시조 안에서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때요? 종장에서 이 두꺼비의 독백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강조하려고 이러한 화자의 변화를 꾀했냐라고 했을 때는 풍자, 비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넘어진 이 실수를 여기에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전형적인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작품이죠.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약육 강식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수를 합리하고 그 다음에 자신보다 약자는 잡아먹으면서도 자신보다 강자에서는 바로 살기 위해서 넘어지면서도 피하는 이런 비굴해지는 이런 모습, 이런 부분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 보실게요. 자, 일신, 이 한 몸이요. 살자고 했는데요. 무는 것이 많아서 못 살겠대요. 사람을 무는 벌레가 여기서는 탐관오리입니다. 백성들을 어때요? 수탈하고 착취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초장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다 중장이면서 무는 애들을 쭉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막 나오잖아요. 뭐가 있어요? 무슨 빈대도 있고요. 무슨 각닭이라는 애도 있고 사막이라는 애도 있고 바퀴 무슨 흰 바퀴 누런 바퀴 이도 막 종류가 여러 가지죠. 무슨 이 벼룩 그 다음에 뭐예요? 모기 뾰로기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 수 있는 애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때요? 심한 피부병이.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못 살겠다. 얘네들 때문에 힘들다. 그 중에 차마 못 견디게 더 힘든 애는 뭐래요? 1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뭐냐? 다 탕가놀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탕가놀이, 얘네들도 다 탕가놀이를 무는 하찮은 곤충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탕가놀이 자체를 이런 그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이런 해충, 곤충에 빗대는 것 자체가 해악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중장이 길어지는데 기여하는 표현 방법인 열거법이 쓰이면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이상을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나열된다, 열거된다는 말을 쓰는데 나열과 열거되는 애들은 비슷한 유사한 속성을 가진 애들이 나열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을 곤충으로 조그만 사람들을 무는 해를 끼치는 곤충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해악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백사장에 이제 모르게 쫙 펴져 있는 홍료변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이제 붉은 홍자를 쓰는 겁니다. 그럼 물가 쪽에 있나 봐요. 이런 변에 꾸벅꾸벅하는 백로들이 있대. 그러니까 먹이를 뭔가 잡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백로들입니다. 누구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얘가 청자로서 대상 설정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무슨 뭐 말을 건네는 어투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구복, 그 배고픔을 못 메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구부리냐 이거죠.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지금 이것까지는 백로의 모습을 지금 관찰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뒤에를 보시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신이 한가할신즉 살쪄서 무엇하겠니요? 한가한 게 좋은 거야. 즉 이거 한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화자 입장이죠. 한가함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화자 입장. 살쪄서 뭔가 배고픔을 해결하고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애는 백로입니다. 즉 화자와 화자의 생각과 이런 백로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꾸 구부리는 행동은 배고픔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백로 입장에서는 배고픔이고 화자 입장에서는 뭐로도 해석할 수 있느냐? 욕심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한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는 백로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백로가 저희가 앞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백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얀 색깔이기 때문에 이 백로의 하얀색과 까마귀 검은색이 대비돼서 저희가 그 고려의 유신하고 조선의 개국공신 비교하면서도 시조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아시다시피 동식물 같은 이런 자연물이나 이런 동물을 빗대서 자신의 생각을 애둘러서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동물이나 식물들의 속성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모르는 작품을 만나도 저희가 그 수학 공식을 알면 그걸 대입하듯이 작품들을 해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작품 해설하겠습니다. 220쪽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꺼비, 파리, 송골매들은 먹이사슬 관계예요. 이걸 통해서 당대에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던 탄간오리들이 자신보다 권력이 센 중앙관리나 외세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세태를 풍자하는 거죠. 자신들 그렇게 괴롭히면서 위에 관리들에겐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부하고 아참하고 비굴한 모습들을 보이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작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벌레가 사람을 각종 물어뜯는 벌레가 사실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상징한다는 것 자체가 해학적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설시조는 특히 중장에서 주제와 관련된 사물들을 길게 나열해 주제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무는 것들에 대한 종류를 길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또 그런 열거들이 많아질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 이렇게 현실에서 백성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탕관오리와 같은 부정적인 벼슬아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만큼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작품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백로 얘기가 나오는데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먹이를 찾아서 부리는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먹이를 찾는 부분이 아니라 탐욕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신이 한가한 게 더 중요하다. 즉 물질적인 욕망을 멀리해야 된다는 주제의식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자연과의 조화까지는 아니어도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자, 우의적 표현에 대한 말씀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위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대상이 빗대어 풍자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특히나 피지배 계층이 지배 계층을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가 없죠. 주된 대상은 동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저희가 세계를 봤다. 우위라는 것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사설시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